장모님 건강 걱정된다더니 말짱하시잖아. 여태까지 어디 아프신 적 있어? 다시 내려가시라 그래.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시골에서 우리 도와주러 올라오셔서 여태 엄마 고생한 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쫓아내. 말하는 게 어디서. 당신이 엄마 때문에 언제 불편했다고 그래. 언제 불편했고. 당신은 엄마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나는 남의 엄마랑 사는 게 편하겠어. 뭐? 남의 엄마? 그래, 그리고 고생한 만큼 돈 챙겨드리잖아. 비싼 아르바이트하고 내려가신다 생각하면 장모님도 손해는 아니잖아.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당신이지. 왜 장모님 때문에 싸워야 해? 당신도 우리 엄마가 와서 그러면 안 불편하겠어? 당연히 불편하겠지. 그래서 우리 엄마도 조심하고 나도 조심했잖아. 아, 그리고 나는 입장 바꿔서 시부모님이 아무리 불편하고 화나게 해도 절대 그런 식으로 말 안 해. 절대로. 그건 안 해봐서 그런 거겠지. 시어머니한테 봐달라 그래. 그러면 시어머니는 힘들다고 싫다고 하시는 거. 우리 엄마가 도와준 거잖아. 솔직히 집도 해주셨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더 이상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장모님 때문에 불편하니까 사람 쓰자는 거잖아. 이제 말이 심하다. 그럼 우리 엄마만 없으면 이렇게 안 싸워도 되는 거야. 다투고 있는 사위와 딸,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가 오늘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올해 69세 오성래 씨는 서울에 살고 있는 딸의 아기를 봐주기 위해 난생 처음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사는 딸에게 애틋한 마음이 컸기에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딸의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죠. 하지만 자신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된 사위와 딸을 보니 그 선택이 어리석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자신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오 씨는 서울과 3시간 거리에 떨어진 충북 영동군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딸 김혜선을 혼자서 키웠습니다. 남편은 평생 농사만 지었었는데 남편이 죽고는 혼자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던 집 일부를 백반집으로 바꾸어서 장사를 하며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였죠. 그래도 음식 솜씨가 좋아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주었기에 딸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이 입는 것 먹는 것 아껴가며 딸을 공부시켰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공부를 잘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오 씨는 자신이 해준 것보다 더 잘 자라준 딸에게 늘 고마웠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기에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학비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딸 혜선은 서울에 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2년 전 결혼까지 했습니다. 설 연휴 둘째 날 딸 부부가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 씨는 아침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이지만 얼마나 쓸고 닦았는지 나무 바닥이 반질반질했습니다. 하지만 혹여 또 먼지가 앉았을까 싶어 오늘도 일찍 일어나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지끈거렸고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두 무릎은 벌개졌습니다. 구석구석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도록 꼼꼼히 문질렀습니다. 이 정도면 됐나 싶으면서도 괜히 멀쩡히 있던 서랍장을 다시 손보고 손잡이까지 정중앙에 맞춰 똑바로 자리 잡아 넣었습니다. 항상 벽에 걸려있던 빗자루조차 눈에 안 보이게 다락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쓴 이유는 백년손님, 사위 때문이었습니다. 오 씨가 평생 시골에서 살아왔듯 사위는 서울 토박이었습니다. 사돈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집에 오는 일이 얼마나 낯설고 불편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혜선이 결혼 전 처음 사위를 집에 데려왔을 때 그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오 씨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딸도 속으로는 이런 초라한 집을 보여주기가 창피했을지 모릅니다.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재주는 없었지만 초라해 보여도 더럽게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장판이 미끄러울 정도로 닦아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연휴가 짧아 오지 못했지만 이번 설에는 연휴가 하루 더 길어 딸 부부가 먼 길을 올 수 있었습니다. 차 타고 내려오고 있어.
딸의 전화를 받자마자 오 씨는 서둘러 밥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 밥 차리는 일이었지만 사위가 먹는 밥상에는 유독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위는 그저 손님이 아니라 특별하고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허리를 짚으며 마당으로 들어오는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오 씨가 서둘러 달려나갔습니다. 아이고, 왔어. 오느라 고생했다. 안녕하셨어요. 사위의 인사에 오 씨는 더없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장서방, 운전하느라 참 고생했네요. 고생했어. 엄마, 또 존댓말한다. 딸이 웃으며 말했지만 여전히 사위 앞에서는 편히 말이 나오지 않는 오 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힘들 텐데 어서 들어와. 배고프지? 오 씨는 사위와 딸을 이끌고 식당으로 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셋이서 먹는데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딸이 놀라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오는데 내 좋아하는 거 많이 차렸지. 다 먹지도 못하겠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딸의 얼굴에는 기분 좋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 씨는 사위의 눈치를 살폈지만 무뚝뚝한 사위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서방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차려봤어. 지난번에 갈비찜 좋아한다길래 그것도 했고. 잘 먹겠습니다. 오 씨는 정성을 다해 차렸지만 막상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딸과 사위가 맛있게 먹는지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사위가 편하지는 않았지만 오 씨는 이 정도 거리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사위를 아들처럼 살갑게 대할 재주가 없었고 사위가 자신에게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오 씨는 그저 사위가 딸에게만 잘하길 바랐습니다. 혜선이 싹싹한 성격이기에 사위와는 잘 지내는 듯 보여 오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참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안방에 딸과 사위가 잘 수 있도록 이부자리를 깔았습니다. 새로 빨아 햇빛 냄새가 나는 두꺼운 이불은 딸과 사위가 왔을 때만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안방을 내준 오 씨는 식당으로 쓰는 방에 들어가 상을 한 켠으로 밀고 이불을 깔았습니다. 딸이 말리지 않은 이유는 안방이 하나였고 식당에서 사위를 재울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딸이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 오 씨에게는 무척 서운했습니다. 1년에 고작 2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한 딸이기에 조금만 더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붙잡고 싶은 시간은 늘 더 빠르게 흘러가는 법이죠. 다음 날 아침 혜선과 사위는 서둘러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점심은 먹고 가지 그래. 차 막히기 전에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딸과 사위가 인사를 마치고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차가 구불구불한 골목을 빠져나가고 뒷모습조차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오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야 할 때라는 걸 알면서도 아쉬움이 발을 붙잡았습니다. 예전에 딸의 집에 잠시 들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돌아오는 길이 분주해 이렇게 허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딸이 떠나고 나면 가슴 한켠이 뻥 뚫린 듯한 공허감이 몰려왔습니다. 딸이 대학에 가고 홀로 지내던 세월이 길었음에도 딸이 집을 떠나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 슬픔은 며칠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오 씨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허전함을 떨쳐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며 다시 딸을 그리워하며 살 날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수도가에서 솥단지를 씻던 오 씨는 허리를 펴려다 순간 어지럼증에 휘청거렸습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다행히 마침 백반집에 들렀던 동네 사람이 오 씨를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네 사람이 아니었다면 눈을 뜨지 못했거나 영영 회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딸에게 소식을 전하자 딸은 놀란 목소리로 묻습니다. 괜찮다. 이제 멀쩡하다. 그러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 엄마, 우리 집에서 살아. 서울? 갑자기 웬 서울? 그렇게 시골에서 혼자 지내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누가 알겠어? 모르긴. 매일 손님이 있는데. 딸은 단호했습니다. 불안하다면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자는 얘기야.
하지만 오 씨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사위와 함께하는 집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서방한테는 물어본 거야. 당연하지. 장서방이 남의 손에 애 맡기기 싫다며 차라리 엄마가 와서 함께 살자고 했어. 그 돈으로 엄마 들이자고 했다고. 오 씨는 사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그저 자신을 불편해하는 사람일 거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엄마 식당은 어쩌고? 그게 뭐가 중요해? 얼마나 번다고? 나 아기 낳으면 봐줄 사람도 필요했는데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 어차피 사람 쓰려고 했으니까 그 돈 엄마 들이면 엄마도 식당보다 훨씬 낫지. 오 씨는 여러 날을 고심한 끝에 결국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출산하고 몇 달 뒤 오 씨는 조촐한 짐을 싸서 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오 씨와 딸 그리고 사위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 씨는 작은 방에서 아기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사위와 딸을 위해 밥을 차렸고 이어서 육아와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70이 가까운 나이에 해내야 했기에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우는 아기를 달래느라 푹 잠을 잘 수도 없었지만 자신이 없으면 이 모든 일을 딸이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딸과 손녀를 보며 느끼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와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거리감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보니 사위는 오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 주말엔 저도 쉬어야 하니까 청소기는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기도 되도록 방에서 봐주세요. 그래, 알았다. 처음엔 그저 배려려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의 차가운 태도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서재 청소하실 때는 아무거나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요.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뿐이야. 그래도 신경 쓰여요. 그래, 조심할게. 오 씨는 사위의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쓰려왔습니다. 그가 공짜로 장모를 부려먹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쓰려면 들어야 할 돈만큼의 생활비를 오 씨에게 주었고 그것은 오 씨에게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마치 자신을 고용한 가정부에게 주는 월급처럼 느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위는 오 씨를 장모가 아닌 돈으로 고용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의 말투와 태도는 가끔씩 오 씨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모든 행동에 있어 오 씨는 더욱 신경 쓰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사실 오 씨는 사위에게 은근한 부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며 준비했던 돈은 고작 1,000만 원뿐이었지만 사위는 서울 한복판에 좋은 집을 해오며 딸에게 풍족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딸을 거의 맨몸으로 시집 보냈다는 생각에 오 씨는 그들 앞에서 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돈들 앞에서도 오 씨는 늘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엄마, 내일 시부모님 오신대. 그래, 내일, 응. 엄마도 괜찮지. 별거 신경 쓸 건 없고 밥은 외식할 것 같은데 하루 주무시고 가신대. 그래, 근데 엄마가 내일 약속이 있네. 갑작스럽게 없던 약속을 만들어내며 둘러댔습니다. 무슨 약속? 엄마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어. 고향 친구인데 어쩌다 보니 보기로 했네. 아, 잘됐다. 주말에 엄마 없으면 나 혼자 아기 보기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그래, 어쩔 수 없지. 시부모님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려. 오랜만에 너무 뵙고 싶었는데 선약이 있어서 못 뵙고 간다고. 알았어. 다음 날 사돈이 오기 전에 오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던 오 씨는 집 근처 찜질방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찜질방 한켠에서 삶은 계란을 탁 깨며 껍질을 깠습니다. 저녁 대신 계란을 우물거리며 먹고 있는 오 씨를 본다면 누군가는 청승을 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 씨는 차라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속 편했습니다. 사돈을 대면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서로 불편한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 안 들어올 거야. 지금 친구네 집인데 여기서 자고 내일 갈까 해. 딸은 의아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목이 메어 차를 마시던 오 씨는 문득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뭐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 씨 혼자만이 느끼는 자격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아기 없이 잠에 드니 이상하게도 몸은 더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오 씨는 일부러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느지막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랑 재미있게 놀았어? 딸이 물었습니다. 그랬지 뭐. 너는? 사돈들은 다 가셨니? 응, 점심 드시고 바로 가셨어. 혹시나 마주칠까봐 시간을 늦췄던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꼭 뵀으면 좋겠네. 오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외식을 한다더니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는지 부엌에는 온갖 그릇과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부엌을 보며 오 씨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딸이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어제 술을 좀 마셔서 못 치웠네. 됐어. 가서 아기 봐. 엄마가 치울게. 그러자 딸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엄마. 딸은 거실로 나가 아기를 돌보러 갔고 오 씨는 부엌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좀 많죠, 장모님. 수고 좀 해주세요. 지나가던 사위가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얹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간 오 씨는 자신이 이 일을 해주기 위해 올라왔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에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 씨는 청소기를 돌린 뒤 사위 방에 놓인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사위는 자신의 물건을 건드리는 걸 워낙 싫어했기에 먼지를 털고 쓰레기를 비우는 정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쓰레기통이 비울 만큼 차지는 않았지만 오늘이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라 미리 비우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퇴근한 사위가 오 씨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못 보셨어요? 서류? 나는 아무것도 안 만졌어. 오늘 쓰레기통 비우셨잖아요. 비우긴 했는데 서류는 못 봤어. 오 씨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지만 사위는 집요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중요한 건데 없어졌어요. 정말 없는데. 사위가 계속 추궁하자 오 씨는 자신이 정말 못 본 게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못 봤나? 오 씨가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짓자 사위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거 보세요. 보셨죠? 제가 제 물건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데 버리시면 어떡해요? 아닐 텐데. 그럼 제발 물어보세요. 휙 버리고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옆에서 딸이 중재하려 나섰습니다. 당신이 잘 찾아봐. 설마 엄마가 그걸 버렸겠어? 그러자 사위는 딸에게도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있었으면 내가 장모님한테 여쭤봤겠어? 내가 바보도 아니고 서류를 놓은 걸 까먹겠냐고. 딸의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뭐라 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딸에게까지 화를 내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이 점점 격해지자 오 씨는 잠깐만 기다려보라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도착한 오 씨는 다행히 쓰레기가 아직 수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봉투를 버렸던 중 하나를 열어 손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헤집으며 찾았지만 서류 같은 종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오 씨는 봉투를 완전히 뒤집어 쓰레기를 모두 꺼내며 찾아봤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쓰레기를 담아 다른 봉투를 뒤졌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그걸 버릴 리가 없는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오 씨는 부부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당신이 못 찾아놓고 왜 그렇게 말해? 가방에 있을 줄 몰랐지. 착각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짜증이야? 나는 당연히 장모님이 청소하시다가 버리신 줄 알지. 그럼 차라리 당신이 치우든가. 뭐 그럴 거면 장모님 뭐 하러 오셨어? 그런 거 하시라고 부른 거잖아. 당신 말이 좀 심하다. 무슨 파출부 부른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한 거지. 파출부. 다 돈은 훨씬 많이 주고 있잖아. 그리고 집안일은 당신이 시켰지 내가 시켰어. 집안일은 당신도 분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돈만 주면 끝이야. 오 씨는 부부의 싸움을 듣고 깜짝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더러워 그들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위가 인상을 찌푸렸고 오씨는 그 시선을 못 본 척하며 물었습니다. 서류 찾았어. 가방에서. 다행이다. 찾았으면 됐지.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둘이. 그게 아니라. 됐어, 됐어. 밥 차려줄 테니까 얼른 씻고 밥이나 먹자. 오씨는 서둘러 손을 씻고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마지못해 사위와 딸이 식탁에 앉았지만 식사 자리는 숨막히게 정적만 흘렀습니다. 오씨는 어색함을 덜기 위해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 때문에 싸운 것 같아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났지만 이날 일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오씨는 종종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오씨는 그저 자신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길 바라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씨는 더더욱 사위와 딸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올 때부터 자신의 집처럼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가 불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심히 살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사위와 딸이 외출한 사이 오씨는 아기를 데리고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기가 울며 보챘습니다. 내려다보니 바지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에고, 우리 아기 쉬했네. 큰일이네. 오씨는 서둘러 집에 들어와 아기의 젖은 옷과 기저귀를 벗기고 씻기기 위해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아이고, 문 안 닫고 뭐 하세요? 욕실에서 들려온 사위의 소리에 놀란 오씨는 급히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제 막 씻었는지 바지를 입고 있던 사위와 눈이 마주쳤고 사위 역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씨는 사위가 이미 집에 돌아와 있을 줄 몰랐습니다.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한참 뒤에 들어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분 뒤 씻고 나온 사위는 여전히 씩씩대며 오씨에게 말했다.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여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몰랐어. 있는 줄 알았으면 당연히 노크했지. 구두 못 보셨어요. 당연히 집에 왔다고 생각하셨어야죠. 애기 기저귀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오씨가 연신 사과했지만 사위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씨는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거실 욕실은 평소 사위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뒤 딸이 집에 돌아왔고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사위를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애 아빠 왜 저래? 오씨는 조금 전 일을 설명했고 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다 벗은 것도 아닌데 어때? 그냥 그랬나 보다 하면 되지. 그래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쩌니? 괜찮아. 내가 들어가서 얘기해 볼게. 딸은 서재로 들어갔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매너가 없잖아. 매너가. 당신이 안방 화장실 썼어야지. 수건이 없어서 거실 욕실에서 씻은 거야. 안방 욕실에 수건이 없었던 것은 사위가 오씨가 안방에 드나드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딸이 수건을 채워 넣었지만 이번에는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내 실수인데 왜 엄마한테 화를 내? 없는 줄 알았다는데 엄마 민망하지 않아? 왜 장모님이 민망해? 내가 민망하고 수치스럽지. 다 벗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리고 당신도 문을 잠그고 씻어야지. 그게 그렇게 별일 아니야? 내가 당사자인데 내가 싫다는데. 그리고 어머니 매번 이렇게 매너 없이 구시는 거 진짜 불편하다고. 언제 또 매번 그랬다는 거야. 자꾸 내 공간을 침범하시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더는 같이 못 살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위의 차가운 말에 딸이 강하게 맞섰습니다. 장모님 건강 걱정된다고 말짱하시잖아. 여태 어디 아프신 적 있어? 당장 다시 내려가시라니. 그래.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고. 살 수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여태 엄마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쫓아내는 게 어딨어? 당신이 엄마 때문에 언제 불편했다고 그래. 언제 불편했고. 당신은 엄마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나는 남의 엄마랑 사는 게 편하겠어. 뭐? 남의 엄마? 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싫으면 시어머니한테 봐달라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는 더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엄마는 돈 없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봐봐. 우리가 언제 이런 문제로 싸운 적이 있었어? 그럼 우리 엄마만 없으면 이렇게 안 싸워도 되는 거야. 그래, 둘의 말다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오 씨는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싸우는 걸 또 들어가 말리기도 우스웠고 오 씨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오래밖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는 두 사람 때문에 잠든 아기가 곧 깰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20분쯤 근처를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더 이상 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기를 안고 방 안에 있었고 사위가 오 씨를 불렀습니다. 장모님, 죄송한데 애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장모님도 불편하셨을 테니 이제는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씨는 사위의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딸도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듯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알았다. 사람 구하는 대로 내려갈. 내일 구하면 모레면 올 겁니다. 순간만을 기다려온 듯 사위는 척척 일을 진행했습니다. 오 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모레 내려가면 되겠니?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위의 차가운 태도에 오 씨는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그동안 감사했다는 몇 마디 말로 끝날 수 있다는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 씨는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 알았다 고 대답한 뒤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레 내려가기로 했어. 응. 딸은 지쳤는지 괴로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 씨를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오 씨가 방을 나서려 하자 딸이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사위가 자꾸 엄마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항상 쩔쩔매기만 하고. 돈 때문이야? 미안해서 그래. 딸의 말에 오 씨는 되려 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장서방한테 쩔쩔매는 거, 내가 이러는 게 바보 같니? 솔직히 그래. 오 씨는 한숨을 내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한테 잘하라고 사위를 대접해 주는 거야. 사위가 어렵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장서방이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여도 나는 사위 눈치 보고 노심초사했을 거야. 내 딸 남편이니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얼굴을 괴롭게 일그러뜨렸습니다. 엄마 없으면 안 싸운다면 싸우지 말고 둘만 잘 살면 돼. 엄마는 괜찮아. 서울 구경 잘하고 간다. 그렇게 오 씨는 이틀 뒤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전함이 밀려왔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부모와 자식은 이 정도의 거리가 가장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장모와 사위 사이라면 더더욱 적당한 거리가 필요했겠죠. 오 씨는 시골집에서 나름대로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단조로웠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러던 사람이 그만뒀어. 우리가 엄마가 해주던 일을 다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겠어? 아니면 두 사람을 써야 할 텐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어쩌지? 딸의 지친 목소리에서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오 씨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엄마, 다시 와줄 수 없어? 그렇게 싸워놓고 다시 부를 생각을 어떻게 해? 딸은 조심스럽게 변명을 덧붙였습니다. 그게 애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 따로 방을 구해드리면 괜찮지 않겠냐고. 어차피 같이 사니까 부딪힌 거잖아. 근데 따로 살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딸의 말에 오 씨의 속은 터졌습니다. 싸우고 쫓아내놓고는 이제와 다시 불러들일 생각을 한다니 얼마나 상황이 어려우면 이럴까 싶으면서도 사위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애를 보고 일하는데 따로 산다고 그 얼굴 안 보게 되겠니? 그냥 명절 때나 보며 지내자. 애는 시어머니한테 부탁해 보든지 진작에 여쭤봤지. 근데 힘들다고 싫다고 하시잖아. 딸의 답에 오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좀만 더 내가 키우다가 어린이집 보내. 힘들어도 너희 둘이 잘 헤쳐나가봐라. 엄마, 다시 내려가라고 했다고 서운해서 그래.
하나밖에 없는 딸 위에 엄마가 좀 더 고생해주면 안 돼? 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그게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을 이길 순 없어. 하지만 엄마가 안 가는 게 너희 가족에게도 좋을 것 같아. 엄마는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너를 돕고 싶지만 그게 너를 돕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딸은 끝내 납득하지 못했고 원망 섞인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오 씨는 딸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딸을 멀리서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위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은 여전히 비수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그 비수가 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면 오 씨는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 비수가 딸을 상처 입히고 딸이 엄마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주저없이 딸을 끌어안아줄 품이 되어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오 씨는 다시 1년에 2번 딸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을 위해 그녀는 작은 집을 청소하며 손수 음식을 만들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오 씨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딸이 오고 가는 짧은 순간마다 모든 사랑을 담아내며 그녀는 부모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